근데 제가 이제 놀랬던 건 뭐냐면 목동간에 점차 설명회 참가 인원이 많아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제가 보니까 7단지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이게 아파트 단지 가격 상승하고 항상 참가자하고 비례해요. 그래서 요즘 1단지에서 5단지 아파트 값이 약간 주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 주변이 좀 오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마곡동 주변하고 강명 쪽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다, 이게 많이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들이 입시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우리 애가 좋은 대학을 가면 행복해질 거야라는 가정하에서죠. 근데 실제로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공 찾아가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적성을 찾아가는 걸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드리게 되고요. 이걸 보시면 2021년, 그러니까 어머님들 지금 중3이면 2022년인데요. 2022년도부터는 대학 입학 희망자와 대학 입학 정원이 완전히 역전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학을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저희 목동 쪽만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 강서구 쪽만 찍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떤 현상이냐면 한 반에서 약 60-70%는 사실은 대학을 다 갈 수가 있어요. 한 20-30% 정도만 진짜 대학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학생들이에요. 나머지는 대학을 가는데 자발적으로 재수를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연고대를 가고 싶은데 이번에 보니까 그 밑에 대학을 갔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재수를 하는 거야. 내가 서울 15개 대학 갈 수 있어. 동국대학 갈 수 있어. 근데 거기는 내가 양이 안 차. 그래서 재수하는 거야. 내가 지방의 대학은 갈 수가 있어. 근데 지방의 대학을 내가 어떻게 해? 쪽팔리게. 취업도 하기도 힘들다는데. 그래서 안 가는 거야. 실제적으로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제가 보기에는 한 반에 몇 명 빼고는 다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쪽 지역을 보면 지방의 일부 지역은 4년제 대학 진학률이 60%가 넘어가요. 근데 우리 쪽의 통계를 보면 보통 42에서 49% 사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짜 실력이 없어서 못 가나?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가니까 재수를 하는 거지. 이제 대학의 그 진학에 대한 입시 차원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일단은 이제 안심을 하셔도 좋은 게 뭐냐면, 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쟤는 어느 대학에 다 보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 쪽으로 내려가면 정원이 미달이에요. 실제적으로. 1학년 지나고 나면 30%가 없어져요. 애들이 전부 노량진에 가서 고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편입시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사실은 더 골치 아픈 것 같아요. 애들이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공을 바꿔야 되나 이때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제일 많은 케이스가 인문계열로 어느 학교를 갔어요. 제일 많은 케이스가. 그랬는데 한 학기를 딱 지나다 보니까 대학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선배들이 나중에 나가서 하는 걸 보니까 취업에 너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아, 이럴 바에야 내가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공계를 한번 바꿔볼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서야 바꾸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까지 내가 이과 수학을 했나요? 안 했잖아요. 과학을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한 학생은 제가 삼수하는 학생 봤거든요. 왜 삼수를 해? 그랬더니 얘가 인문계열로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근데 재수 첫 해를 해서 딱 보니까 할만한 거야. 근데 성적은 잘 안 나왔죠. 성적은 잘하는데 해보니까 할만한 거야. 그러니까 아쉬움이 나오는 거야. 다음에 다시 한번. 왜냐하면 리턴을 하게 되면 인문계열로 리턴을 하게 되잖아요. 그건 싫은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삼수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케이스를 안 겪기를 바랍니다. 어느 대학을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케이스에서 벗어나는 게 오늘 강의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대학보다는 취업인데요. 취업을 보니까 이게 뭐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대로 나온 거죠.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함대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죠.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중경외시잖아요. 제일 밑에 있어야 되는 서울시립대가 더 위에 올라가 있더라. 이게 전반적인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서울시립대 학생들이 생각보다
똑똑하다 그런 인식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립대가 옛날에는 좀 죽었던 게 뭐냐면 이게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학교잖아요. 국립대학도 아니고 광역시에서 보조하는 학교인데 인천시립대라고 있습니다. 인천시립대하고 이미지가 비슷한 거죠. 근데 이게 반값 뭐 등록금이 되고 그 다음에 뭐 계속 되면서 서울시립대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특히 어느 쪽에서 올라갔냐면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세무학과,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이공계열 쪽에 그쪽에 취업률은 거의 80% 이상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뭐 생각을 뭐 중앙대가 더 낫겠지 뭐 제가 보기에는 그건 개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실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서울시립대가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이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실제로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봐서 그래도 나오면 취업을 할 수 있는 대학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대학 전체로 봐서 그런데 이공계열 학과별로 이렇게 볼게요. 학과별로 보면 우리가 학교라고 생각하지 않은 인천대, 호남대, 이 학교가 있나 싶었던 중원대, 그 다음에 한서대 이런 쪽도 전부 80%, 90%가 다 되더라고요. 뭐 연대만 86%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공계열 웬만한 학과 나오면 학교 불문하고 취업은 되는구나. 근데 이제 어느 쪽에 취업이 되느냐는 학교 통계에 안 잡혀요. 예를 들면 이 학생이 CJ에 합격을 했는지 삼성에 합격했는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4대 보험 들어가 있는 사업장의 취업률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인문사회계열 보니까 건양대 이런 학교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김천대, 충북대, 그 다음에 남부대, 북부대도 있어야 되는데 북부대는 안 보여요. 호서대 뭐 이런 쪽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전부 유아교육 아동학과. 지금 말 많은 유치원 그쪽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은 항상 사람이 인력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항상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취업은 잘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박봉이다. 그 다음에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잡이 아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취업하기 굉장히 편하다. 그래서 이쪽이 항상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중어중문학과 서울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이쪽이에요. 그 다음 특수학과 쪽에 경찰학과가 있는데요. 이것 좀 빼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경영, 그 다음에 성대 경영, 연대 응용통계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인문계열은 경영계열과 특수계열이에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계열. 이게 취업이 잘 되는데 유아교육은 뭐 남학생들은 또 논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경제와 그 다음에 특수학과, 인문사회계열 보면 이 두 개 파트가 제일 그래도 아직까지는 취업이 잘 되는 파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어 고등학교 어문계열 진학률을 보니까 대원외고가 22%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어디로 갔냐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공계열로 갔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원외고나 한영외고, 안영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에서 근래 5년간 이공계열로 빠진 숫자는 1%에 불과해요. 나머지는 전부 어문계열, 인문사회계열, 우리가 말하는 사회과학 계열로 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문계열 진학률 22%를 제외한 나머지 78%는 우리가 말하는 경영경제, 사회과학 쪽으로 갔습니다. 명덕외고만큼은 어문계열 진학률이 순수하게 많이 높아진 학교예요. 유일하게 67%. 나머지 33% 정도가 어문계열은 명덕외고는 어느 쪽으로 가냐면 경영경제, 사회과학 쪽으로 빠졌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학교 특색을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대원외고 애들이 수학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경영경제는 수학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내가 수학을 너무 싫어해 그러면 경영경제는 가기 싫어하잖아요. 심리학과도 이걸 사회과학 통계를 씁니다. 그 다음에 사회학과도 써요. 그러니까 나머지 쪽은 명덕외고가 굉장히 합격률이 높은데 우리가 말하는 경영경제계열은 대원외고 쪽 학생들이 많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수학을 좀 어려워해. 그럼 대원외고는 들어갈 수 있는데 대원외고를 가면 내신이 틀림없이 안 나오거든요. 수학 때문에. 그 반면에 명덕 쪽을 가면 어떻게 돼요? 명덕외고가 또 여학생 비율이 제일 높아요. 75%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 좀 약할 거야. 짐작할 수 있어요. 애들이 또 어문학계열 진학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수학보다는 다른 쪽, 의학 쪽에 굉장히 뛰어난 애들이 많을 거야.
그럼 내가 의학 특기자 전형으로 갔을 때는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좋아? 그런 쪽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명덕이 더 나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뭐 원서 쓸 날 얼마 안 남았는데요. 혹시 중3 자제분이 계시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고를 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어문학계를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이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외고의 특색이 뭐냐면 이게 법조계 쪽에 인원이 많더라. 이게 검사민자 출신 대학을 보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가 압도적이에요. 서울대 33%, 연대 19%, 고대 15%, 성대가 7.4%. 그 다음 출신 고등학교를 딱 보니까 대원외고, 명덕외고, 그 다음에 한영외고 이 순으로 나타나요. 예전에는 경기고 서울고 출신, 경복고 출신이 서울국대 가서 뭐 판검사 되고 이 추세였는데 요즘 어떠냐면 대원외고 나오고 명덕외고 나와서 그래서 판검사 됐다, 서울대 갔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요즘 로스쿨 체제에서는 이게 더 심한 것 같아요. 로스쿨 체제에서는 아무래도 8대2 정도가 8이 인문사회계열 출신이에요. 2가 기타 계열이에요. 예를 들면 이공계열이나 의학계열이나 뭐 엄미체 이쪽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20% 정도예요. 안 되는 거고요. 80에서 90% 사이는 전부 인문사회계열이에요. 예를 들면 뭐 학부에서 내가 경영을 전공했다. 그 다음에 뭐 행정을 전공했다. 사회학을 전공했다. 예를 들면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다. 전부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학교가 90%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쪽의 학생들을 많이 배출하는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로스쿨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쪽 학교가 제일 높겠어요? 하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고는 7대3의 비율로 이공계열이 서울대 진학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작년에 53명이 하나고가 서울대 진학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36명에서 37명 정도는 이공계열이어야 돼요. 그럼 인문계열은 15명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대원외고는 50명이 전부 인문사회계열로. 그 다음에 명덕외고는 29명이 전부 인문사회계열로 서울대 진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숫자로 보면 명덕외고가 하나고보다 더 많이 진학을 한 거예요. 어머님, 뭐 우리 학생들을 보면 장래희망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생각보다 법조계 쪽을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요. 인문사회계 쪽 가는 애들은. 그런 애들은 오히려 외고 쪽을 가는 게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뭐 법조계가 아니고 다른 쪽이라면 당연히 전국권 재사고가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이공계열이면 확실하게 전국권 재사고 가야 되는 거고 경영경제계열도 제가 보기에는 인문사회계열 특히나 대원외고 쪽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인문계열은 특수학과가 최고라고 했어요. 어떤 식이냐면 이게 외대 통계인데요. 베트남어과가 93.8%, 그 다음에 말레이 인도어과 71%, 69%, 68%. 이쪽이 아직까지는 성업 중이다. 골목식당에 왜 무너진 상권 살리잖아요. 무너진 인문계열을 살려주는 게 특수학과죠. 왜 몇 개가 없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전공, 직장인 77%가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니까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59%는 회사 생활 해보니까 내가 전공 잘못했구나라는 걸 생각한다. 그 중에 제일 후의 경험이 인문의학 계열이 65%, 그 다음 사회계열이 58%, 여기에 이공계열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전공을 네가 선택할 수 있으면 뭘로 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공계열이 48%로 거의 반수 가까이를 차지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대학교 가서 갑자기 이공계열로 제2전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취업이 그쪽에 된다니까. 그 다음에 컴퓨터를 전공을 해보니까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거 생각보다 해볼만 하네라고 합니다. 그때는 막연히 내가 컴퓨터공학 전공을 하려기 위해서 수학과학을 이과를 해야 돼라고 했을 때 거부감이 굉장히 심했는데 대학교 가서 제2전공, 복수전공을 컴퓨터과학을 딱 선택해서 보니까 생각보다 할만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복수전공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 뭐 재료공학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가요. 이게 인문계열에 제일 접근이 쉬운 쪽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내가 좀 얘가 생각보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런데 인문계열은 좀 불안해라고 생각하시면 컴퓨터 쪽이 인문사회계열에서 제일 접근성이 강한 쪽이에요. 그 다음에 접근성 강한 계열이 어디냐면 의학계열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적성 파악을 잘 하시면
그렇게 지금 와서 후회하지 말고 취업해가지고 지금 하실 수가 있다. 적성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세 분류를 했을 때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위권은 적성이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최상위권 4%라고 봤을 때 문이과 적성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고 가는 이공계열 학생들, 민사고 가는 이공계열 학생들, 영재고 가는 학생들, 과학고 가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영어도 잘하고 국어에 대한 이해도 뛰어나요. 그죠? 얘네들이 사실은 문이과 적성을 다 갖추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흥미로운 분야가 과학 쪽이에요. 그래서 요구점은 대부분이 과학 쪽을 선호하는 과거 영재고로 가요. 그럼 옛날에 10년 전에 어디로 갔을까요? 이 청은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4%가 문이과 적성이 우수하다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10년 전에는 뭘 선택했냐면 법학과를 선택을 했어요. 그때는 20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거꾸로 8대2의 비율로 어디를 갔냐면 대원외고를 간 거예요. 왜? 판검사 되기 위해서. 그때가 사회적 가치가 최고조로 달했을 때가 판검사였었거든요. 그때는 의대도 잘 안 갔습니다. 걔네들이. 뭐 의대를 뭐하러 테크노리티라고 갔거든요. 근데 판검사는 뭐라고 그냥 행정고시, 사법고시는 같이 연결되는 게 정치 권력이에요. 우리나라는 산업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테크니션으로 본 거예요. 역시 파워가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법대 쪽으로 다 밀어붙였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뭐 변호사 시험 쳐봤자 별 볼 일 없더라. 그 다음 검사 되니까 공무원이지 뭐. 판사 되니까 요즘 말도 많은데 월급도 적은데 로펌 가니까 뭐 경쟁만 심하고 그래.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요즘은 뭐 추세가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일 안정적인 게 어때요? 전문 직종 의사 자격증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전부 또 어디로 가냐면 의사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반도체 쪽 관련, 전기전자 관련, 컴퓨터 관련, 뭔가 AI 관련 이렇게 하니까 얘가 의사 직종에 부응하는 안정적인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과고, 영재고, 상상고, 하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이 집단들이 이제 이 집단들은 항상 그때 시대의 조류를 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엄마가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야, 의사야, 의사야, 의사야. 그럼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려는 습성이 생겨요. 진짜 내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엄마 아빠가 유도하는 대로 가요. 왜? 얘네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잔머리가 생각보다 발전돼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 싶으면 그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쪽 부류는 뭐냐면 자기에 대한 고집이 있어요. 아, 엄마 나도 수학을 못하는 건 아닌데 근데 어딘지 모르게 수학은 싫어.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심리학과를 가겠다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쪽으로 갈 수 있어요. 원하면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상상으로 갈 수 있듯이 내가 외고도 갈 수가 있어요. 이 부류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어쨌든지 간에. 근데 요 부류 아마 이쪽에 오늘 오신 분들이 대부분은 여기라고 생각해요. 90%. 걱정 없으신 90%. 이제 10%가 이제 조금 고민이실 텐데요. 중위권 15에서 40%까지는 이게 우리가 반반 치킨이 아니라 반반 적성입니다. 진짜 딱 반반. 문이과 적성이 반반이거든요. 근데 취업 중심의 이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생각을 해보면 취업 중심의 이과를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그쪽의 학교는 하나고야. 근데 하나고 가기에는 내가 턱없이 부족해. 그러니까 전국권 자사고는 못 가. 근데 일반고는 가기 싫어. 쪽팔려. 그러니까 어딜 가야 돼? 외고를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생각보다 이게. 근데 이게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이렇게 갔을 때가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애가 계속 고민. 내가 잘못 온 거 아닐까. 딴 애들은 영어 엄청 잘하는데 제2외국어도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그래서 일반고로 다시 터닝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그 다음 재수에서 이공계로 빠지는 부류가 있고. 그래서 어머님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반반 적성은 지금부터 유심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학교 보고 가시면 안 돼요. 대원외고 좋죠. 그죠? 명덕외고 좋죠. 근데 그때뿐이에요. 딱 들어갔을 때 그때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 고생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서울 주요 대학 쉽게 전형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학생부 교과보다는 학생부 종합 쪽인데 정시 23.9%인데 이제 이걸 30%로 늘리라는 거죠. 정부에서. 그래서 수능을 30%로 확대를 하자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숙명여고 사건이 팡 터졌잖아요. 30% 확대했는데 숙명여고가 팡 터진 게 뭐냐면 숙명여고가 터진 게 왜 의미가 깊으냐면 이게 내신에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내신이라는 게 뭐죠? 학생부 종합의 일반고를 보는 제일 큰 지표가 학생부 내신이에요. 학생부 교과는 당연히 내신이 100%고요. 논술 빼고는 제일 큰 게 학생부 종합에서 무조건 학생부 내신이 들어갑니다. 학생부 종합의 기본 골격은 뭐냐면 학교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학생부 있는 내용을 학교 선생님이 쓰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신뢰를 하고 그대로 받아들일게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요소인 내신의 신뢰성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집단 이기주의적인 이런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머님들이 보셨겠지만 학교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학부모 회의에서 같이 학부 주석하고 회의를 하는데 내신이라는 게 상대평가예요. 얘들 한 명이 1등을 차지하고 있으면 한 명은 밑으로 떨어져서 2등급이 된 거예요. 1등급 되려가 2등급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얘기를 한 게 휴대폰을 보니 문제를 받은 게 다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얘를 0점 처리를 해야 된다. 학교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대법원 판결 확정되기 전까지는 얘를 0점 처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부장선생님 파면 조치할 수 없다. 왜? 대법원 판결 확정이 안 났으니까. 근데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요? 길게 걸리면 한 5, 6년 가거든요. 이게. 그럼 5, 6년이면 얘는 뭐야? 그럼 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안 떨어진 거야. 그럼 얘는 숙명여고 내신 1등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자료로. 그 다음에 억울하게 거기서 희생당한 애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나라 학생부 종합 크게 보면 수시 전형 자체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제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제일 민감한 게 사실 강남하고 목동 지역이거든요. 강남, 목동은 제가 조금 있으면 그걸 말씀드리겠지만 수능 전형이 확대될수록 유리해요. 확대될수록 유리하거든요. 두 지역 집단의 어머님들이 아마 촛불을 들고 한 3, 4일만 광화문에 나가 계시면 수능 전형이 50%까지 올라옵니다. 틀림없이 국민들이 다 공감을 한 거예요. 그 다음 학교 측에서 딱 하는 걸 보니까 어떤 식이냐면 같은 교사끼리 끼고도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숙명여고만 그랬겠냐라는 거예요. 모든 고등학교 교사의 자제들이 내가 A 고등학교 다니지만 우리 딸내미는 B여고에 다녀. B여고 교무부장한테 얘기를 해. 우리 딸내미 거기 있으니까 좀 잘 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돈은 안 주죠. 왜냐하면 서로 품맛이 하잖아. B여고에 있는 교무부장이 A 남고에 있는 교무부장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내미가 거기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서로 품맛이 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요즘 세습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식으로 세습을 피해가냐면 A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다른 B 교회 목사님 그쪽으로 가서 청빙을 받는 거예요. B 목사님의 아들은 A 교회 목사님의 그쪽으로 담임 목사로 오게 돼요. 서로 스위치를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집단 이기주의에서 서로 이렇게 되면 이건 모든 근본을 다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이 생각하는 공정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전체적으로 일시에 동시에 같은 날에 똑같은 문제를 갖고 시험을 치는 거야. 지금 심지어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내신 시험도 똑같이 시험 치자. 왜 내신은 우리 일제고사 치듯이 못해? 똑같이 치자. 왜 학령 평가 시험 보잖아요. 우리 모의고사 뭐 서울시 교육청 주최, 경기 교육청 주최, 인천 교육청 주최 막 이렇게 시험 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모의고사 밥벌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등급으로 이게 모의고사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그냥 내신 등급 쫙 가르자는 거예요. 어머님 생각하시기 어떤가요? 굉장히 합리적인가요? 지금 우리가 왜 학생부 종합을 들고 나왔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 때도 그랬지만 수능 100% 시대가 있었잖아요. 학력고사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게 좋았으면 우리가 끝까지 끌고 왔지. 왜 지금 학생부 종합이 들어오고 수시가 들어왔어요? 하다 보니까 교육비 경쟁이 된 거예요. 수능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에 무조건 비례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수능 체제에서는. 우리나라 수능 체제에서는 왜 그게 가능하냐면 논술형 시험이 아니에요. 서술형 시험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마킹을 하는 거잖아요. 단답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단답형은 트레이닝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트레이닝은 누구한테서 나오느냐 하면 학교 측에서 잘 안 나와요. 전국권 자사고는 나오지만 그래서 전국권 자사고 수능되니까 유리해졌다는 거잖아요. 일반고에서는 그게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일반고 선생님은 공무원인데 내가 왜 걔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전국권 자사고 형태의 학교가 아니면 일반고 선생님들이 안 해주니까 학원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학원을 또 찾게 되는데 A급 학원이 있고 B급 학원이 C급 학원이 있는데 A급 위에 초특급이 있어요. 또. 문제는. 근데 초 위에 초초가 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인과에 지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바로 아시겠는데요. 학원이 진짜 재밌습니다. 과목에 30만 원짜리 학원이 있고요. 수학하는데. 그 다음 고등부 수학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0만 원짜리에서 7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인텐시브라고 붙는 코스가 있어요. 고등학교 수학에서. 그러면 이게 120에서 130으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기가 특급 강사요라고 특자가 하나 딱 붙어요. 그럼 이게 200에서 250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게 강남에 가면 300에서 500까지 가는 거예요. 과목당. 그럼 내가 국어, 영어, 수학을 시켜. 그럼 1,5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이건 제가 너무 잘하는 게 뭐냐면 제 대학교 동기 중에 돈 많이 벌었다고 맨날 자랑하던 애가 있어요. 걔가 이제 강남에 살았는데. 그래서 걔가 한번 자기 딸님이 그걸 하는데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 돈은 내가 버는데 학원 강사가 나보다 돈을 더 잘 버는 것 같아. 막 왜 그랬더니 이게 한 7, 8년 전 일인데 걔가 이제 고3 돼가지고 막 이제 막 스파트 되니까 급하죠. 그래서 있는 대로 돈을 다 쓰는데 과목당 300만 원씩. 그때 돈으로 300만 원씩 투자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학원 강사는 BMW 몰고 다니고 나는 에코스 몰고 다니고 이거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학생부 종합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어머님들 잘 알겠지만 우리 남편 돈 잘 버는데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끝이 도대체 어딜까 알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막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이 나옵니다. 학교 중심으로 가자. 자,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다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옛날식으로 다시 가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층이 있어요. 틀림없이. 그럼 그게 통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수능은 아무리 높아져도 절대 50%를 못 넘어간다. 제 지론은. 끝까지 높아지면 50%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 근데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50%를 넘어가면 딱 그 구간에 있어요. 그럼 옛날식으로 과목도 몇백만 원씩 때려 넣어야 돼? 우리 아빠 월급이 예를 들면 월 1,000을 받아. 그럼 900만 원 애들한테 주고 나면. 근데 그것도 2명이야. 그러면 내가 뭐 대출 받아서 애들 교육비 내야 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학생부 종합은 무조건 30% 이상을 유지를 한다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부 종합이 30% 이상 되는 비율을 무시하고 간다는 것은 자살입니다. 입시에서.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고교 학점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스텝이 어떻게 되냐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강화를 시켰어요. 올해 벌써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2015 교육과정 개정이 된 걸 적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6월에서 8월 사이에 내년에 들을 선택 과목에 대한 걸 전부 학생들이 선택해서 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 개설할 수 있는 여부를 검색을 해서 가정 개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학교가 개설하기 힘든 것은 예를 들면 신목에서는 뭐를 하고 싶은데 학생들이 수요가 많은데 자기네들이 못해요. 근데 보니까 목동고등학교는 할 수가 있네. 그럼 목동고등학교 가서 들을 수가 있네. 이게 거점형 학교예요. 그 다음에 이수기준을 마련하고 K묵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K묵이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K묵을 도입해서 운영하자. 이게 온라인 수강합니다. EBS를 K묵으로 대체를 하자 이런 거예요. EBS는 뭐냐면 과목별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근데 K묵은 대학교 과정처럼 이렇게 심화과정을. 그 다음에 학년 구분 없이 대학에서 하듯이 선택 이수하자.
이건 이제 하나고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사고에서 벌써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일반고에서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시험 삼아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금까지 우리가 원하는 아이디어라는 학생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대 학교점 추천 2가 내신보다는 면접과 학생부 기록 내용이 중요시 되는 전형이거든요. 학교점 추천 2가. 그 다음에 연대가 이런 게 똑같은 게 연대 활동우수라고 있어요. 이 두 개 학교에 동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학생이. 학교가 일반고예요. 계열은 인문계열. 그 다음에 희망진로는 1학년 때는 국제기구 종사 외교관, 2학년 때는 국제공무원, 3학년 때는 국제기구 종사자. 다 틀린 건가요?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대학 자체에서 주최하는 설명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 주최하는 설명회가, 연대 주최하는 설명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 항상 입학처장이나 입학사정관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진로 희망 절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보지도 않을 거예요. 왜? 진로 희망란이 삭제될 거니까. 보지도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1학년 때 국제기구 종사라고 그랬다가 2학년 때 의사라고 그랬다가 3학년 때는 내가 국어국문학을 하겠다 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부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중심을 못 잡게 되는 거예요. 얘가 1학년 때 무슨 연계성이 있어서 2학년 때 이걸 선택했으면 2학년 때는 무슨 연계가 있어서 3학년 때 우리 과를 지원했는지가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어머님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거나 다른 쪽 가시면 이 말씀 많이 들어 진로 희망 필요 없어요. 중학교 때는 맞아요. 중학교 때 1학년 때 의사, 2학년 때 외교관, 3학년 때 내가 컴퓨터 공학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해 충실한 교과 내용, 그다음에 그해 충실한 활동만 나오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고등학교, 대학교는 완전히 틀립니다. 내가 컴퓨터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국제기구 유엔에 가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열심히 한 학생과 2학년 말 돼서 갑자기 내가 확 생각이 들어서 그래 유엔을 가봐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한 학생과 학생부 내용이 질적에서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한 학생은 3년을 준비한 거고요. 예, 구체적으로 말하면 5학기를 준비한 거고 한 학생은 2학기 정도를 준비한 거예요. 그럼 누구 내용이 더 알차게 나타나겠어요?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학교 내용이 알찬 학생을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수상 경력을 딱 보니까 얘가 영어 경시 우수, 그 다음에 교내 토론대회, 논술 경시, 독서 연구, 영어 토론, 중국어, 일본어, 영어 칼럼, 교내 디베이트 등등 해서 수상을 31개 했어요. 그럼 학년에 10개씩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한 달에 하나씩 계속 수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교육부에서. 그러면 한 학기에 하나로 수상 실적 제한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이렇게 많이 썼던 게 필요가 없게 되니까 참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우수성을 막 입증을 시켰는데 이제 이 길이 일반고에서 갇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딴 걸 갖고 들이밀어야 돼요. 그런데 대학에서 보니까 학생부의 내신을 많이 봤는데 이게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숙명여고 보니까 이거 못 믿을 것 같은데 예전같이 100% 신뢰를 해서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다른 쪽에서 검증을 막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디서 나오냐면 세특에서 뭔가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행특에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 객관적인 게 뭔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객관적인 수상 경력하고 그 다음에 동아리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자율 동아리하고 다 합해가지고 1학년에 한 학년에 2개밖에 못하게 이제 제한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뭔가 심화성이 튀어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에 이제 포장하는 내용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숙명여고 사태가 불러올 그 파급 효과가 여러 면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고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일반고에서는 차라리 잘하는 학생이 수상 실적이 쫙 있으면 얘는 진짜 전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구나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일반고 쪽에서는 조금 불리하게 갈 수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어머님들이 리더십 그러니까 자꾸 뭐 이게 특목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뭐 리더십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학급 반장도 안 하고 그다음에 정규 입문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서울대가 자기네들 그 홈페이지에 뭐라고 쓰냐면 서울대가 보는 리더십이란 건 수업 중에 모든 과제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수행이잖아요. 수행평가 잘 받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 아니라 리더십이 좋은 학생이다. 왜? 대부분 그룹까지가 나누니까. 그걸 잘해라. 그 다음 토론에서 잘하는 학생, 그 다음 갈등 해소 능력, 동아리 활동에서 부원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친구들을 독려해서 청소를 주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구전일은 네가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한번 뽐보기로 3년 동안 청소만 학생을 학생부 중학으로 합격을 시켰어요. 몇 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진짜 뽐보기로. 얘가 뭐라고 했냐면 지가 뭐 자기소개서도 그렇게 했지만 1학년부터 3학년 담임 선생님이 계속 그걸 써준 거예요. 뭐 실제 그렇게 했대 또. 뭐 정인이 뭐 불러가지고 신문하는 건 아니니까. 정인이 누구예요? 담임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얘가 전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애들 다 싫어하는 청소를 지가 남아가 자발적으로 다 했다는 거야. 물론 다른 것도 잘했겠죠. 공부도 잘했는데 그것까지 플러스 알파 나오니까. 그래서 서울대에서 그걸 갖고 선전을 했어요. 봐라. 뭐 리더십이란 게 딴 거냐. 뭐 계속 뭐 학급 임원, 교내 임원 뭐 이런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딱 뽑은 거예요. 그럼 이게 서울대만 통하고 하나고에는 안 통하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고에서는 3년 동안 청소만 내리하는 애는 싫어하나?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부 고발자가 없어져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학생일수록 컴플라이언트야. 순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요. 그런 학생을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고 정부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정부가 제일 좋아하는 학생의 국민들의 대표적인 상은 일본입니다. 딱 얘기하면 절대 어긋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독일이고요. 제일 다루기 힘든 민족이 우리나라.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오바마가 와도 안 되고 누가 와도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온들 불만이 없겠고 누가 온들 언론에서 그거 받아갖고 계속 퍼뜨리면서 자기네들 구독 부수 올리려고 그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참 골치 아픈데 그래서 이게 저는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빠들이 그다음 엄마들이 조금씩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약간 착각하는 게 개성이 강한 애일수록 나한테 불순종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불순종하는 거하고 개성 강한 거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학교에서 생각하는 체제에 반항적인 거하고 비판의식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거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비판과 반항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자, 어디서 학생부 종합 전형 정비를 할까 그랬더니 학교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많아요. 학생은 학교 44.1%, 어머님들 학교를 직접 안 다니니까 학교 비율이 더 높아. 49%예요. 학생들은 학교를 다녀보니까 알아. 우리 담임이 별로 나는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내 스스로 해야 돼. 라고 47.5%가 생각해요. 근데 학부모님들은 스스로 하는 건 아직 31%밖에 안 돼. 그래서 학교가 중요하다. 학교에 대한 기대치가 이렇게 큰데 실제로 학교에서 안 된다는 게 많아. 그러니까 영정을 갔던 엄마들이 불만이 많아서 어쩌고 저쩌고 한가람을 보냈더니 그 믿었던 돌기에 발등 찍혔어.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 자, 취업에 관련해서 특성화학과 이게 뭐냐면 취업이 보장된 학과다는 거죠. 제가 이게 어머님도 요것만 이제 사진 찍어서 나중에 보시면 돼요. 이게 특성화학과가 한 대학이 전부 특성화학과인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이 어디냐면 서울대예요. 그놈의 대학은 모든 학과가 특성화학과예요. 모든 학과가 취업 프리야. 모든 학과가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모든 백그라운드가 보장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를 못 가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학과 개념이 나온 게 특성화학과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첨단 산업 관련이고 기업 국방부가 주로 후원해주고 일반고 출신도 도전이 가능하고 대체적으로 전액 장학금 다 주고요. 기숙사 제공을 해줍니다. 서울대를 못 갈 바에 가자는 거죠. 서울대 갈 수 있으면 저는 서울대를 가라고 그래요. 당연히. 자, 고대 사이버 국방. 어머니 잘 쓰셨어. 사이버 국방 굉장히 좋잖아요.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간다는 그런 쪽이잖아요. 70% 정도가 들어간다는. 고대 사이버 국방학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는 서울대 컴퓨터 사이언스 학부가 있어요. 어머니 어디 보내실 건가요? 서울대 컴퓨터 공학과 아니면 고대 사이버 공학과? 물어볼 것도 없어요. 서울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고대를 보내? 서울대를 갈 수 있으면 서울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왜 보내요? 연대나 카이스트보다는 고대 사이버 국방이 나을 것 같아요. 서울대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그 다음으로는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와요. 그 다음 서울대는 전액 장학금 안 주잖아요. 내가 집이 좀 어려워. 근데 여기 가니까 전액 장학금도 주고 그 다음에 한 심지어 20만 원인가 월 용돈도 줘요. 왜? 국방부에서 후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장교 개념으로 해서 월 20만 원씩 용돈을 줘요.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 글로벌 경영 뭐 이런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학과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대학교 특성학과 중에 아주대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라고 있어요. 합종 2017년 내신 평균이 4.13이고요. 그래서 자사고 과학고 시자가 많은 게 뭐냐면 얘네들이 아주대를 왜 가겠어요? 내가 하나고 나와서 그 다음에 과학고를 나와서 세종과학고를 나와서 왜 여기를 가겠어요? 내신 평균이 4.13이라면 과거 영재고에서 아니면 하나고에서 내신이 5, 5.5 이렇게 되는 애들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왜 가냐면 입학생 전원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 그 다음에 졸업 후 100% 공군 전문기술 자격을 인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 7년 근무를 하고 나서 장기를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요즘 육사 지원율이 계속 올라가는 게 뭐냐면 여학생들 사이에 공무원이라는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 나오면 학교 다닐 때 공짜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육사는 굉장히 좀 엄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장기로 바로 빠지니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이화여대 융합학과라고 있는데 뇌인지과학 전공인데 요즘 와서 이쪽을 굉장히 하는데 저는 이쪽을 좋아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반대는 안 하는데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어떤 학생이냐 지방의대를 갈 수 있는데 이대 뇌인지과학 전공을 하고 싶다고 융합학과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게 이대 의대 쪽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 절대로 빠져나와 있어요. 이게 어중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면 생명과학, 뇌인지 분야, 경제경영, 법정치예요. 제가 보기에는 학부에서 이거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절대 반대입니다. 차라리 이대 법학과를 가든 이대 법학과 괜찮거든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법학과를 없었으니까 이대 행정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대 의대를 가든지 왜 여기를 가요? 어중간하게. 갈 필요 없다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요즘 약간 떨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들 중에서 내가 의사는 되고 싶은데 상상고는 못 가. 왜? 상상고를 뽑는 인원이 적잖아요. 여자는 33%밖에 안 뽑아주니까. 그 다음 비 하나만 있어도 못 들어가죠. 하나고도 못 들어가죠. 그리고 나니까 내가 전국권 자사고 들어갈 길이 없네. 근데 목동고 갔더니 뭐 내신이 1.3, 1.5 정도 돼야 의대를 바라볼 수 있고 그러니까 또 굉장히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또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영어는 잘해요. 인문계열 특성 강학도. 그런 학생들을 위한 학과가 글로벌 의과학과. 이게 뭐냐면 여기서 4년을 받으면 미국의 의대 예과 2년을 컴플리트한 거와 똑같은 취급을 해줘요. 그래서 미국에 4년을 끝나고 나면 AUA에 바로 본과 과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2년을 더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과가 우리가 의대를 진학하면 예과가 2년이잖아요. 근데 예과를 4년에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미국의 본과 과정이 비로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본과 과정에 가서 미국 의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합격하면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할 수 있고 영국에서도 할 수 있고 호주에서 할 수 있고 뉴질랜드에서 할 수 있어요. 이쪽은 다 통용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의사 자격증을 가지면 필리핀에 가서도 의사를 못해요. 싱가포르 가서 의사 못하고요. 말레이시아 가서 의사를 못해요. 그 나라 가서 의사 시험 전부 다시 쳐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같은 영어권에서는 대체적으로 미국 의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 다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교가 합격자 평균 내신이 2.03밖에 안 된다. 학생부 교과가. 학생부 종합은 이것보다 더 떨어져요. 2.4 정도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보통 이게 많이 성신여대가 아니라 이화여대였으면 얘가 1.0 정도 갔을 거야. 1.01. 앞에 여대 앞에 성신이라는 게 들어가서 애들이 못 믿어서 지금 이렇게 찬밥 신세를 봐요. 제가 보기에는 영어 쪽에 자신 있고 그다음 의대 쪽을 가고 싶어하는 여학생 중에서 수학과학을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의가 있는 애들은 이쪽을 가야 돼요. 의대 쪽에 사실은 수학은 안 쓰입니다. 의대에서 무슨 수학을 쓸까요? 물리라는 것도 아니고 전혀 쓸 일이 없어요.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쪽. 그럼 졸업 후에 내가 미국을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안 가면 돼요. 그럼 기초 학사 학위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제약회사나 이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패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체 가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대학이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조카한테 가라고 그랬더니 성신여대라고 축구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왜 성신여대에 집착하는지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좋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가려고. 과거생도 영어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카이스트 전체가 85%가 영어로 진행되고 서울공대는 영어 강의 진행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과학고, 영재고 이쪽에서 전부 영어 교육이 강화되는 기본적인 근거가 여기서 나왔어요. 너무 영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으로 애들을 막 보내주고 싶은데 영어가 안 돼서 못 보내. 영어가 필수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땅덩어리 크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취업을 하려다 보니 영어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이제 일본인데 일본은 애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1.5 그러니까 사람은 한 명인데 일정에 1.5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대학 4년 졸업하기 이전에 전부 보통 2개를 갖고 옵니다.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고르고 있어요. 근데 이 고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애들이 선택 안 한 기업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기업체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뽑아요? 동남아 쪽하고 우리나라 쪽에 수입을 해요. 지금. 그래서 기본적인 뭐냐면 JPT 등급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입사 면접을 보면 우리나라 애들이 요즘 와서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일본 기업 중에. 그래서 일본 기업에서는 또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좋아하냐면 생각보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특색이 열받으면 확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일본 쪽에 꽂혔어 그러면 진짜 JPT 열심히 하거든요. 성적이 막 이렇게 올라가요. 왜? 언어도 비슷하니까. 금방 성적이 나오고 거기다 애들이 또 토익 토플 성적 엄청 좋잖아요. 일본에 토익 토플 완전 개판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토익 토플도 좋아. 거기다가 우리말도 잘해. 3개국어를 다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뭐냐면 해외 쪽에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애들이 필요하면 그쪽 주재원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 애들은 서로 안 나가려고 그래. 근데 우리나라 거기 나가라 그러면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주재원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일본 애들 주재원 그러면 자천당하는 거예요. 절대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고액 연봉도 아닌데 애들이 일은 열심히 하고 능력은 좋은 것 같잖아요. 가성비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쪽도. 그런데 아시아권에서 갈 때는 뭘 보냐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이런 거 보지 않아요. 이쪽 애들은 뭐 어차피 다 취업 잘 되니까. 탑 20 미만의 이제 국민대학 순위가 세계대학 순위가 제일 높은 게 서울대는 63이고요. 이 순위를 보통 102 순위까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가요. 102에서 150위까지는 200위까지도. 이 순위를 아시아나 유럽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을 리크루팅 할 때는 이 대학 순위를 참고로 한다는 걸 아셔야 그쪽에서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 연대 고대를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몰라요. 그럼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는 거예요. 그럼 자료는 뭐야?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에서 나온 발표 자료. 그 다음에 다른 뭐 큐인가 그쪽에서 나온 자료.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렇게 프로필을 받는 거야.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래서 아, 이 학교를 이런 쪽을 나왔구나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쪽을 가는 데 있어서도 이거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다. 그 다음 지금 외고 관련 학생들 많죠. 그죠? 그럼 애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경제 경영을 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의료 보건을 가라고 해요. 애들이 보면 요즘 여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나는 참 웃기는 게 국제기구를 가고 싶대요. 그 다음에 외교관이 되고 싶대요. 그 다음에 뭘 하고 싶대요. 다 좋아, 다 좋아. 그런데 전공은 심리학이나 신방을 하고 싶은 거야. 유엔에서 내가 우리나라 서울대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어요. 거의 안 뽑습니다. 거의 안 뽑아요. 뽑아서 쓸 일이 없어요. 대변인밖에 쓸 일이 없는 거야. 그건 대변인 한 명이거든. 근데 얘가 우리나라 미국 네이티브도 아닌데 그렇게 영어를 잘하겠어요? 안 뽑게 돼 있어요. 심리학이 거기서 뭐 그렇게 필요해요? 필요한 건 경영, 경제, 의료 쪽이에요. 어느 유엔기구나. 그러니까 네가 진짜 유엔기구를 가고 싶어? 그럼 경영, 경제를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의대를 가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꿈 찾기, 적성 찾기 하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한번 내가 헬리콥터가 돼서 날아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차를 몰고 쾅쾅 쫓아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집에 가서 호랑이처럼 잡고 있는지 아니면 후덕한 돼지 엄마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느 쪽이신가요? 네. 미국 쪽은 헬리콥터하고 사커맘 쪽. 그 다음에 미국 쪽은 헬리콥터하고 타이거맘. 요즘 미국에서 뜨고 있는 게 타이거맘 있잖아요. 다시 각광받고 있는데 유대인 쪽에서. 그래서 뉴욕 쪽에 요즘 우리나라 학원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SAT 전부 나오는데 거기 가는 그 성적이 막 잘 나오는 거야. 애들이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그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 제가 이게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 학생이 트럼프 유대인일 거야. 아마 남학생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기 전에는 SAT 성적을 잘 받아서 이쪽으로 어디를 막 뭐 아이비리그 중에서도 뭐 하버드나 예일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싶어서 막 안달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그걸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SAT를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 핵심적인 접근을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 SAT 제일 기본적인 게 수학하고 언어잖아요. 영어 쪽에. 근데 이게 빙빙 돌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SAT 시험 성적을 받았더니 너무나 불만스러웠대요. 근데 학원을 딱 오니까 핵심을 딱 찔러주더래요. 야, SAT에서 이 문제를 풀려면 이 유형들을 네가 패턴을 숙지를 해야 되고 이 패턴의 핵심은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막 10년 먹은 채점이 확 뚫리는 듯한 그런. 그래서 막 매직 같다고. It's magic이라고. 우리나라 학원 교육의 특색이잖아요. 딱 찍어서 얘기를 해줘요. 지금도 제가 화장실에서 보니까 막 내신 성적 20점, 3점, 30점 이거잖아요. 핵심 쪽집게 우리는 그거 아니면 절대 안 가거든요. 근데 그걸 해외 쪽에 갔더니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헬리콥터맘, 사커맘, 뱀맘, 타이거맘 이런 게 뭐냐면 학생부 중학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나온 거거든요. 헬리콥터를 타고 딱 감시를 하는 거죠.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동선을 다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커맘은 뭐냐면 얘네들이 제일 중요한 게 비교 활동이 스포츠 활동이에요. 근데 이제 좀 떨어져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뉴욕 시내 쪽에 있는 학교에서는 운동장이 없어요. 빌딩 쪽에 학교가 있잖아요. 그럼 학교에서는 체육 활동을 어떻게 해요? 다른 쪽하고 연결을 시켜서 거기를 가야 돼요. 스포츠 클럽에. 그럼 지가 어떻게 전철을 타고 가나?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들이 밴을 몰고 애들을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왜 사커맘이라고 얘기 들었냐면 여자애들이 주로 좋아하는 축구예요. 그래서 축구 쪽으로 많이 들거든요. 밴을 갖고 오면 그러니까 사커맘 아니면 밴맘 이렇게 하고 타이거맘은 엄마들이 주도적으로 리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온 게 타이거맘. 이게 동양식 사고방식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버려 두잖아요. 네가 나쁜 길을 선택해. 그것도 너 인생이지 뭐. 근데 타이거맘의 근본적인 철학이 뭐냐면 얘의 행복은 나의 행복인 거예요. 얘가 불행하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잘못되는 걸 보면서 내가 관리를 안 해야 돼? 지금 내가 싫은 말 들으면서 그냥 놔둬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타이거맘의 기본 철학이에요. 얘가 어떻게 앙탈을 부리든 뭐든 간에 내가 이게 목적이
딱 목표가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면 과정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애를 찾고 가야 된다니까. 너무 우리나라 사고방식은 맞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대부분 아이비리그에 잘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근데 이걸 쓰는 방식이 누구냐면 중국인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유대인 쪽이에요. 그 다음 미국 상류층. 미국 상류층이 왜 이렇게 어머님들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상류층 갈등 굉장히 많죠. 그죠? 그 엄마 아빠들이 완전히 애를 쥐잡듯이 잡잖아요.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막 시키잖아. 근데 애들은 그거 하기 싫어요, 싫어요. 나는 예술 할 거야. 그래, 네가 나가. 막 그래. 막 그걸 드라마로 해서 누구하고 사랑을 빠지고 그랬더니 내 암이 걸리고 막 그래. 비극적인 결말이. 그 미국 상류층에 해당되는 거예요. 중상류까지 해당되고요. 중하부터는 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왜 아시안 계통이 상류층으로 자꾸 가려는 걸 하면서 교육열이 그렇게 막 하느냐 하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게 교육밖에 없다. 내가 학위를 따야 된다. 그냥 학위가 아니라 아이비리그의 학위를 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돼지 엄마라는 거예요. 돼지 엄마가 뭐죠? 많이 먹어서 돼지 엄마가 아니라 물론 많이 먹기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브런치 타임을 이용해서 아침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11시쯤 가서 다시 브런치를 드시면서 각종 입시 정보 교환하고 그 다음 돼지 엄마가 주로 주축이 되잖아요. 주로 전교 1등 하는 엄마가 돼지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돼지 엄마가 딱 앉아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아하게 한잔 하시면서 아, 요즘 수학이 센 수학이 갔어요. 딴 교재가 요즘 쪽들은 엄마들이 눈이 반짝 뜨이는 거 무슨 교재예요? 도대체 블루 뭐라고 있는데 그래 막 난리가 나고 서로 막 메모하고 그 다음에 받아 적고 그 다음에 엄마들이 또 얘기를 해요. 아, 요즘 수학이 미탐이 간 것 같아요. 그래요? 미탐이 갔다는 우리 애는 그게 안 다니거든요. 딱 그 한마디야. 그런 엄마들 사이에서 그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애가 전교 1등 한 엄마가 미탐을 안 다니고 도대체 어느 학원을 다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CNC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대입정보, 고등학교 선택, 대학교 선택, 스케줄 관리하고 비교과 관리하고 교과 관리, 학원 강사 이게 돼지 엄마들 지금까지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어머님들 말씀드린 게 이게 관리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관리는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대놓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서 유인하는 전술을 써야 된다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화장실 변기, 남자 화장실 안 들어가 보셨죠? 그죠? 공중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가 있잖아요. 소변기 옛날에는 앞에 이렇게 메모를 써놨어요. 한 걸음만 더 가까이 오세요. 뭐 남자가 흘리는 건 눈물 한 방울 말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우아하게 써서. 근데 요즘은 어떤 변기가 많냐면 변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변기. 그 앞에 파리가 그려져 있어요. 거기 맞추라는 거예요. 그럼 맞추려면 자동적으로 걸음을 한 걸음 더 크로스하게 돼 있어요. 이런 방식을 써야 된다. 경제학에서 똑같이 쓰는 방식이고 유인 방식이고 애들한테 성적 100점 올려야 돼. 똑같습니다. 너 이번에 무조건 수학 내신 100점 맞아야 돼. 95점 맞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학생들에게 하는 거하고 네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하려면 요번 확률과 통계를 잘 해야 되는데 확률 통계의 기본이 3차 방정식이야. 요 3차 방정식에서 요런 문제 유형을 네가 잘 다뤄야 돼. 근데 지금 네가 하고 있는 파트가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틀리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직설적으로 하는 건 옛날 방식이고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별로 좋은 얘기입니다. 어머님들이 그 방식보다는 조금 세련된 방식을 택해야 돼요. 근데 이 방식의 약점이 뭐냐면 내가 알아야 돼요. 이 방식의 약점이 내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방식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제가 해드리는 거고 적성공부사를 할 때 제가 어느 정도 팁은 드리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머님들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하고 보내는 시간은 1년에 2~3번에 불과합니다. 컨설팅 받으러 오는 거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어머님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많이 오는 학생들은 3번, 4번 정도.
근데 매일 있으시잖아요. 매일 같이 이렇게 얼굴 보고 있는데 애들이 어머님들에게 뭔가가 우리 엄마는 믿을 수가 있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효과가 올라가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피리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또 고생, 좀 생각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머리가 나쁜 것 같아. 이런 겁니다. 머리 나쁜 학생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전부 영재 찾기잖아요. 제 주제가. 어떤 면으로 해서든지 간에 IQ 나쁜 애들은 목동이나 강남이나 강서구나 구로구나 똑같은데 없다. 그 학생들은 이 학교 자체에 안 다닌다. 특수학교들은. IQ라는 게 원래 나온 게 뭐냐면 정규 분포를 이렇게 그린 거야. 이 정규 분포의 중간이 100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선 이쪽이 85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체장애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85를 대체적으로 기준해요. 그럼 그 학생들은 85 미만이 되면 특수학교에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85 이상부터는 전부 일반 학교에 다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끝 상단쯤이 어느 정도 되냐면 멘사 기준이 149 정도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149 이상은 측정 불가해요. 뭐 우리가 170이다 180이다는 말은 제가 보기엔 거의 의미 없는 말이에요.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은 100 정도에서 100에서 13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IQ가 말하는 성적의 예온도는 36%를 나타나요. 스터디를 해보면. 그 다음에 학습 성적의 차이를 규명할 수 있는 데는 25%만 나와요. 그럼 두 개를 총괄해보면 IQ가 우리가 말하는 학습에 끼치는 영향은 30% 정도.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IQ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IQ 135가 넘어가면 애들이 공부를 더 잘 못하는 성향이 더 깊어요. 왜 공부 성적이 잘 안 나오냐면 애들이 흥미도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문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맛만 보는 거예요. 근데 심화가 안 돼요. 한 곳에 들어가기는 다른 쪽 분야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하다 보니까 엄마들 입장에서는 얘가 굉장히 산만한 거예요. 주의를 집중을 못하네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하고 천재들이 대부분 그 얘기 들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천재들이 대부분 어린 시절에 어떤 말을 선생님한테 학교 선생님한테 들으면 얘는 집중력 부족이에요. 얘는 주의가 너무 산만해요. 대표적인 케이스 에디슨. 그 다음 누구예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심지어 시리히 대학, 그러니까 베른 공대에 나와가지고 2년 동안 실업자를 했어요. 취업을 못했어요. 백수로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괴로운 심정을 일기청식으로 남긴 게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바볼까? 뭐 이런. 그 IQ가 지금 이제 뇌를 잘라서 보관하고 있잖아요. 너무 머리가 좋은 천재의 뇌라고. 자신은 전혀 인식 못했다니까. 그래서 머리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LA 대학의 무라야마 박사가 얘기한 게 뭐냐면 초5 때는 상관계수가 있더라. 수학 성적하고 머리하고는 거의 어느 정도 상관계수가 높아. 근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딱 되니까 수학 성적과 IQ 연계성이 없어져. 이거는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제일 많이 들었냐면 상상고하고 과학고 수학 선생한테 제일 많이 듣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하도 궁금해서 하도 막 학원에서 제가 수학 교육과정 이제 통수학관 선생님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야, 뭐 미탐이나 하이스 때는 전부 KMO 하는데 우리도 KMO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랬더니 그쪽 선생님들이 전부 과거 연구부 출신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은데 입학할 때는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긴 해요. 그건 억울해. 그럼 우리는 일부 교과 과정을 넣는데 그걸 전부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 학교 선생님한테 만나서 다시 물어봤어요. 입학관리부장은 잘 모르니까 그쪽에 담당하시는 과목 선생님 붙잡고 선생님 진짜 목동이나 강남에서 KMO 완벽하게 뛰고 온 애들 많을 거예요. 그럼 걔네들하고 나머지 일반 애들하고 20% 30%거든요. 걔들이 한 70% 얘네들이 한 30%. 그럼 걔들하고 나중에 진짜 성적 격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나? 걔들이 공부를 이렇게 많이 잘하고 30%는 계속 열등생으로 가나요? 그랬더니 그게 한 학기 효과입니다.
한 학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선행을 많이 해온 애들이 확실히 유리하더래요. 빨리빨리 학습하고 무슨 결과물이 빨리 나온대. 이해도도 빠른 것 같아요. 근데 2학기가 딱 되니까 사라지는 것 같아요. 2학년 되니까 똑같아져요. 그럼 그때는 누구 해요? 그랬더니 머리 좋은 애가 나온대요. 선행을 많이 한 애가 아니라 그때는 진짜 수학머리가 좋은 애가 실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고1 되면 수학 성적과 IQ의 연계성이 없어져요. 그럼 환경만 어떨까? 하버드 경제학교 교수가 간을 해봤더니 카그니티브 버든이라고 그런가? 그렇죠? 카그니션 버든이죠. 명사형으로 말하면. 가난은 인지적 부담입니다. 가난하다는 걸 학습자 스스로 느끼는 것과 동시에 내가 머리에 학습 활동하는데 부담을 주기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 확 올라가질 않는다. 근데 그 버든이 부담이 없어졌을 때 풍족한 환경일 때는 학습 효과가 높아지더라. 그래서 근기어가 뭐냐면 너희 아빠 때문에 우리가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 이 얘기는 절대 근기예요.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학습 효과는 있고요. 야, 아빠가 지금 명태를 눈앞에 두고 있고 그다음 아빠 회사 흔들리고 있고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너 의사 되면 이런 꼬라지 안 당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학생 여러 딱 한 명 봤어요. 진짜 이 학생이 갑자기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야, 아빠 삼성 다니는데 뭘 그런 걸 신경을 써? 그랬더니 아빠 나이가 지금 명퇴할 나이래. 근데 명퇴하게 되면 이 아파트 대출로 샀는데 아마 아파트를 옮겨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앞으로도 삼성을 꿈을 꿨는데 이거 삼성 가는 게 목표가 잘못된 것 같아요. 딱 얘기를 하면 진짜요. 그 얘기를 심각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건 그런데 그럼 앞으로 뭐가 될래? 그랬더니 나는 의사가 되겠어. 왜 의사가 돼? 의사는 기본적으로 그런 쪽이 좀 넘어가 있잖아요.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공부는 열심히. 근데 결과는 안 나왔어요. 아무튼 그런 걸 느끼면서 공부를 하면 실질적으로 싹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희귀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신문에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케이스면 왜 신문에 나오겠어요? 어려움을 딛고 고난과 역경을 딛고 서울법대에 가서 수석을 해서 판검사하고 훌륭하게 됐다. 이거는 신문에나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누구야? 목동 강남에서 상위권 대학 가려가는 확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걸 위화감을 느끼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팩트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제가 인지적 부담이라고 했어요. 실질적인 환경이라 안 그랬어요, 제가. 우리 쪽이 진짜 실질적인 환경이 너무 어려워도 그걸 내색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았을 때가 학습에 대한 의욕이 높아지고 효과가 많이 나온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는 명태 얘기, 금기. 그 다음 너희 아빠 월급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 대출금 상환비. 이런 거는 말씀 안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중지능하고 IQ를 비교를 해보시면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물으시는 말씀이죠. 표준 편차가 15예요, IQ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IQ 테스트에는 115 나왔어. 2년 후에 130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내가 IQ 130 나왔구나. 이거 좋아라 그랬더니 다음 해야 되니까 110, 115가 됐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옛날에 지금 국감에는 그런 말 나옵니다. IQ가 100부터 130까지 왔다 갔다 했다잖아요. 그게 그런 거거든요. IQ는 가변성입니다. IQ는 상대적인 지표예요. 내가 동급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학하고 언어 능력이 지금 요 정도 위치에 있다는 걸 그냥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한 2년 후에 계속 놀았어. 근데 딴 애들이 수학하고 국어하고 영어를 더 많이 한 거야. 그럼 내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야.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내신 성적이 변동이 생기잖아요. 이번에 80점 받았다 90점 생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게 성적이 어디서 나와요? 영어, 수학, 그 다음 국어 이런 쪽에서 나오잖아요. 이 IQ라는 게 뭘 테스트하냐? 국어 테스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논리력, 공간 지각력, 수학 테스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학 산술력을 테스트하는 요 3개 테스트하는 거예요. 다중지능은 테스트를 안 해요.
흥미도를 더. 논리, 언어, 공간, 대인, 음악, 신체, 자연, 방법, 문사 총 9개입니다. 제가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자신이 잘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진로 설계를 하잖아요. 이게 조금 더 앞으로 나가는 지향 쪽이야. IQ는 내가 현 상태를 파악하는 거고, 다중지능은 네가 어떤 쪽에 관심이 있고 뭐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니까 이걸 보완해서 뭘 하자라는 쪽으로 나와요. 진로 설계 쪽을 쓸 때는 주로 다중지능을 쓰게 돼요. 그래서 그럼 대입이 수능 만이 100%가 되면 어떻게 성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성적은 IQ는 4분의 1에 불과해요. 나머지는 노력과 학습 환경과 목표 설정에 따라서 성적이 나옵니다. 학점도 마찬가지야. 학점의 주요 포인트는 뭐 다른 것인 줄 아시죠? 지원학과 관련 교과 성적이에요. 1순위가 학점에서 이게 내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학점에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국영수 4가 평균 내신이 아니라 네가 컴퓨터 공학을 원하면 수학, 화학, 영어가 되는 거고요. 네가 국어 국문학과를 원하면 국어, 사회, 영어가 되는 거.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원학과 관련해서 교과 성적이 1위가 안 나와요. 그러면 내가 하려면 어떻게 돼? 내가 어떤 쪽을 갈지를 결정을 해야 그 교과에 대한 성적이 잘 나오잖아요. 그게 없으면 안 나오게 됩니다. 이 CNC 재원은 중학생 됐으면 설문이 이런데요. 지금까지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한 걸 정리를 해봤어요. 이 기회에.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학생이 물었어요.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니라고 물었더니 독서가 22.2%. 와, 내가 이걸 정리를 하면서 내가 이거 뭐 지금 잘못 통계를 내고 있는 거 아니지? 22.2%가 어떻게 내가 스포츠나 여행이 1, 2순위가 돼야 될 텐데 어떻게 독서가 나왔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통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게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1결과가 나왔을까 봤더니 중하위권에서 컨설팅 신청한 학생 수가 거의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중간층부터 최상위까지가 80%가 컨설팅 신청하고요. 중위권부터 하위권까지가 20%밖에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앞에 나와 있는 결과와 똑같습니다. 엄마가 신경을 안 쓸 때 학생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1, 2순위는 중하위권에서는 여행과 스포츠였어요. 그런데 중상위권 이상만 애들이 80%가 되다 보니 통계적으로 얘들이 대다수잖아요. 걔들 중에서 네가 뭘 공부 잘하는 애들이니까 너 지금 뭘 굉장히 잘하고 싶니? 네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물으니까 주저없이 내가 하고 읽고 싶은 책, 독서를 하고 싶어요. 어렸을 때 내 모습을 보고 독서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뭐 축구를 하고 싶다도 아니고 그 다음이 충분한 수면. 이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 야, 그럼 충분한 수면이란 게 도대체 몇 시간을 원하는 거야? 10시간? 12시간? 그래. 애들이 겨우 원하는 건 8시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주일에 한 번은 8시간 이상 재워주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은.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은 책 읽을 시간을 주자. 자기 읽고 싶은 책. 자기가 읽고 싶은 책. 너 어떤 책 주로 읽고 싶어? 그랬더니 과학책을 읽고 싶다는 애들도 있을 거야. 그 다음 SF 책을 읽고 싶다는 애들도 있을 거고 추리소설 읽고 싶다는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그때 한번 읽고 싶다는 거야. 지금은 어거지로 책을 읽어요. 그냥 필요하다니까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물었어요. 아빠를 존경하니? 네. 왜 존경하는데? 성실하대. 성실? 그랬어요. 성실? 아빠 어떤 걸 보면 성실하다고 느껴? 그랬더니 어제 새벽 2시에 들어오셨는데요. 숙제하셨어요. 근데 아침 6시 되니까 사라지셨어요. 회사 출근하셨대. 근데 저녁 되니까 또 시간이 그때 또 들어오셨대. 그 다음 되니까 또 없어지셨대. 우리 아빠 짱이에요. 나 같으면 학교 출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집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동 먹었어요. 공부 좀 해라 내가 그랬어요. 아빠 그렇게 하는 만큼 공부 좀 해라. 자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빠 저렇게 힘들게 일하시면 나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공부를 잘하셨다는 아버지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때 가끔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빠 뭐 지금 나보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아빠는 공부 잘했어? 뭐 이러면 아 진짜 잘했대요. 근데 이제 엄마하고 입을 맞춘 거지. 어떻게 돼?
그래서 너희 아빠 진짜 공부 잘했어. 그래서 내가 결혼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가끔 어떤 아빠는 실제 성적표를 보여주기도 하셨다.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에 진짜 감명을 먹더라고. 와, 아빠 진짜 뻥인 줄 알았더니 진짜 공부를 잘한 거야. 아, 나도 진짜 아빠 피를 이어받아서 공부 좀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탁 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삼순이는 존경할 점이 없다. 삼순이가 왜 존경할 점은 없어? 생물학적인 아빠인데 존경할 점은 없어요. 아, 진짜 그대로 얘기했어요. 이럴 때는 가끔 이제 엄마 아빠를 나가시라고 그래요. 충격받으실까 봐. 그래서 물어봐서 진짜니? 그래. 엄마 아빠 뭐 사랑은 하는데 뭐 생물학적인 그거라서 그렇지 뭐 실제 아빠가 이런 점이 진짜 존경스러워 하나도 없대. 갑자기 우리가 찌릿찌릿 막 해지면서 사순위는 지식과 사고력, 오순위는 재밌는 게 사업적인 수완. 남자애들이 주로 이런 면은 참 재밌더라고. 사업적 수완? 그렇게 감명 깊어 그랬더니 요즘같이 사업이 힘들다고 전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빠는 너무 잘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점이 너무 존경스럽대요. 그러면서 지나가실 때 너무 힘들게 보여가지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존경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제 1순위가 멘토 역할. 학교에서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친구와 뭐 다툼이 있거나 뭐 선생님과 뭐 트러블이 있거나 그런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엄마가 그래 이거 해라 지가 해라 그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대. 가이드 역할을 해준대. 그래서 엄마가 너무 좋고 존경스럽대. 두 번째는 없어. 왜 없어? 이건 주로 전업주부인 어머님들께서 애들한테 왜 없어? 그랬더니 아빠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봐서 없대요. 보이는 게 없대요. 어머님들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데 애들 뭐 맛있는 거 해준다고 애쓰지 마세요. 해줘봤자 별로 좋은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나는 애들이 뭐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뭐 엄마의 입장이니까 당연히 그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한 명도 얘기를 안 해요. 진짜 그 수백 명 중에 그 얘기를 한 명도 안 한다는 게 나는 너무 놀라웠어요. 나는 와이프가 음식 잘해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음식 해주는 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아빠가 밖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 사주는 건 기억을 해. 근데 엄마가 사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빠가 사주는 거고 엄마는 집에서 아빠가 준 걸로 요리를 하는 건데 그 요리가 나한테 굉장히 존경할 만한 점을 불러일으킨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주먹밥이나 먹이시고 좀 굶겨봐야 돼. 나는 그 생각이 딱 들어. 이것들이 아직 굶어보질 않았구나. 좀 굶어봐야 돼. 그리고 성실성. 이것도 똑같죠. 아침에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아빠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뭐 꿀물 태워주고 너무 성실하고 그래 자기 노력하고 헌신적이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상위권 애들을 하다 보니 하루 게임이나 SNS 하는 시간이 30분 이내 1시간 이내가 70%야. 거의 안 한다는 애도 많았어요. 야, 그래서 이거는 샘플링이 잘못된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대상으로 하다 보니 제가 보기엔 대부분은 1시간에서 2시간인 것 같아요. 중위권 애들을 대상으로 해보면 거의 1시간, 2시간이에요.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2시간 넘어가면 미국의 메디컬 리포트에서는 중독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미국의 의학협회에서 나온 리포트는 거기서 확실하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PC방이 영업시간 제한을 건 게 그 리포트에 있는 겁니다. 2시간을 계속 게임을 했을 때 뇌에서 생성되는 엔돌핀이 마약을 투약했을 때 나오는 효과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들이 게임을 못 끊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애들이 자발적으로 못 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약이란 게 내 스스로 끊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담배도 끊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2시간 이상 습관적으로 계속 했을 때 되면 마약을 끊는 것과 굉장히 똑같은 괴로움이 수반이 되기 시작해요. 지금부터 시간을 제한을 시키셔야 돼요. PC방에서 제한을 걸었잖아요. 그거 사유재산 침범이거든요. 근데 이거 거는 거거든요. 왜? 마약은 국가적 범죄예요. 애들이 담배 피운다. 어머님들이 깜짝 놀라시죠? 담배를 2갑 이상 피우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그렇게 생각하면 딱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부러워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야? 그랬더니 역시 공부 잘하는 친구. 그 다음에 이순이 없으면 주로 어떤 애들이냐면 중간에서 밑에 쪽에 있는 애들은
불호하는 친구가 없대. 그냥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살고 너무 편하게 산다 내가 그런데. 그 다음에 오순위는 잘 노는 친구가 너무 좋다. 그 다음에 걱정 없어 보이는 친구도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스트레스 원인은 역시 성적이고 그 다음에 외부의 기대가 사수는 스스로의 압박. 내가 이번에 100점을 맞았어야 되는데 한 문제를 틀려서 99점을 받았어. 이 스스로의 압박. 이게 너무 싫대. 이게 그 다음 학원 숙제.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에서 7시간.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뭘 해야 될까? 학원 숙제를 해야 되니 아니면 내가 지금 축구를 해야 되니 그러면 전부 학원 숙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상위권 이상이라는 걸 어머님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접선착표 독서 시간 확보, 성적 압박감에 대한 완화, 부모는 멘토 역할을 해줘야 된다. 제가 조기 진로 설정은 그 우리나라만 하나? 아닙니다. 영국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 필기시험으로 가고요.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 그래서 독일에 계시는 엄마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을 때가 초4학년. 그래서 김나지움으로 가나 아니면 이쪽으로 가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술학교로 가야 되나 아니면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나 얘기를 했어요. 아일랜드는 중3. 이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때 이렇게 영재고 과학부 선택 결정을 본인 부모님이 하고 진로 결정해서 특목고 자습고 선택하고 자소서 면접 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과 적성에 따른 독서 과목별 심화학습을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확실히 학종 쪽으로 유리해져요. 그 다음에 이 과정만 가게 되면 일반고로 가게 되면 수능 쪽이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키우느냐는 어머님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뭐 어느 쪽이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CNC에서 하는 적성검사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제가 하는 거는 다중지능과 조직적응력과 과제처리 이 세 개를 보는데요. IQ는 논리, 언어, 공간 세 개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의학계열 다중지능은 어머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수학과 자연 이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다. 의학계열 적성은 생각보다 이 두 개입니다. 이해 기억력과 내가 하고 싶어하는 열정의 지수예요. 이 두 개가 의대 진학을 좌우합니다. 수학과학 실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하고 싶은 의지와 그 다음에 부모의 가이던스 이 두 개가 의대 진학을 좌우합니다. 어머님이 생각하는 IQ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학계열은 수학을 못해도 간다니까요. 어떻게? 초등학교 때는 적절한 가정학습 환경에서 생물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을 해줍니다. 제가 말씀드린 호기심을 자극이지 생물을 해라. 너는 중1 되면 생물 2를 들어가야 돼. 라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수학은 적절한 선행입니다. 적절한 선행. 자기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선행이지 애가 너무 힘들어하면 그 선행은 독이 되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들어가면 적합한 고등학교를 선택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강서고가 가니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자기 생각에 강서면 강서 가는 거죠. 그 다음 내가 보기에는 뭐 상상고가 답이야. 그럼 상상고 가면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거기에서 요구하는 과목이 뭐고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걸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능, 호흡, 비법 이런 쪽을 같이 영어는 이렇게 같이 하셔야 돼요. 고등부 때는 수능과 학종을 일반고에 가더라도 같이 변경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학종을 놓으면 안 돼요. 수도권 대학 학종이 생각보다 의대 쪽이 쉬워요. 근데 애들이 왜 못 가냐면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2학년 말 돼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학종도 있는데 중앙대, 경희대, 한양대 좀 학종으로도 뽑는데 이걸 포기를 해야 되나 아까운데 근데 포기해야 돼요. 왜? 내가 해놓은 게 없으니까.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공학계열 다중지능은 본인의 의지와 부모의 가이드가 아니에요. 이제 부모의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부모의 의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논리 추론력과 수학 적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생물은 좀 빠지게 돼요. 그 다음에 언어적 승과 관리력, 전략적 사고력. 어머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 공학계열. 그래서 이제 과거 영적어 쪽은 이쪽으로 얘기를 하는 수학 적성을 조기에 발견해야 돼요. 초등학교 때. 독서 미래 체험학습. 그 다음에 명제교육원 학습이 이때는 생각보다 유용합니다. 의학계열 가는 학생들에게 내가 명제교육원 학습이 유용하다는 얘기 안 했어요.
공학계를 가는 학생은 유용합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보면. 근데 중학교 때는 별로 유용한지 모르겠어요. 학원에서 하는 게 더 유용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자,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죠. 영재고를 갈지, 과학고를 갈지, 전국고, 자사고 이렇게 세 개를 다 갈지. 그러면 전국권 자사고 가는 학교를 어느 쪽으로 잡아야 될지 이거 해야 됩니다. 수학선행은 자기 능력껏 할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돼요. 이런 학생들이 대체로 수학 적성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상한선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KMO가 아니라 KMO 할아버지까지라도 할 수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인위적으로 가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갈 수 있는 범위까지 라고 얘기하면 지가 알아서 가요. 지가 알아서. 그 다음에 고급 영어. 그러니까 수능 영어가 아니라 고급 영어. 그 다음 고등학교 때는 학종 대비로 가는 게 이런 학생들은 확실히 실적 결과물이 작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학생들에게 말씀드리는 진로는 서울공대, 카이스트, 포스터예요. 요 세 개가 수학 적성이 높은 애들한테는 확실히 가기가 유리해요. 그 다음 경영 법학 계열. 법학은 이제 뭐 이게 행정이라고 바꿔야 되겠죠. 자, 언어 적성, 수학 적성인데요. 이게 좋아야 되는데, 그 다음 대인관계가 높다는 게 이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부모의 모습과 학습 환경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나오게끔 어머님들이 학습 환경을 설정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쪽 가는 애들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아빠가 성실해, 엄마가 헌신적이야.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자극을 받았다는 학생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이 그룹에서. 정렬법학계를 가는 애들. 적성 발견을 조기에 했어요. 이 학생들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까지는 해외 체류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 영재고 앞에 의학계열 내가 말씀드렸던 그 학교는 그 학생들은 해외 체류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불리합니다. 근데 이 그룹은 유리해요. 오히려. 그 다음 중학교 때는 심리검사 무조건 해야 되고 1학년 때. 그 다음에 유형 선택을 해야 돼요. 외고와 전국권 자사고. 그 다음에 토플형 고급 영어를 하는 게 이럴 때는 유리하고요. 수학 선행은 1년 아니면 2년 정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가면 2년. 1년 정도가 유리한 것 같다. 학종력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자, 인문계열은 참 머리 아파요. 언어 적성과 이해 기억력인데 수학 없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게 부모의 의지와 좋은 친구. 좋은 친구가 진짜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옆에 있는 애가 전부 외국 가겠다고 설치면 지도 모르게 외국 가겠다고 막 그래요. 지가 성적이 되던 말은 막 나 외국 갈 거야 어쩌고저쩌고. 근데 애들이 전부 일반고를 간대. 전부 목동고 가겠다고 그러고 뭐 양정고 가겠다. 나도 모르게 그쪽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그럼 좋은 친구를 어떻게 하면 사귈 수 있을까? 어머님들 걱정이 그거잖아요. 학원을 잘 선택해요. 애들이 두 그룹이 있어요. 학교에서 같이 노는 그룹, 학원에서 만나는 그룹이 있거든요. 요즘은 어떤 쪽으로 주로 많이 가냐면 학원 쪽 그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덕 예고로 가면 애들이 반창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학원 반창이야. 예를 들면 양천고만 가도 그래요. 나는 CNC 쪽에 특목관에서 프린스턴 다녔었어. 예일반 다녔어.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애들이. 명덕 예고 가면 우리가 들어간 애들이 110명인가 그래요. 75명이구나. 75명. 근데 일반 전형 뽑는 인원이 200명이에요. 그럼 우리 학원에서 들어간 애들이 75명인 거야. 그럼 우리 쪽이 3분의 1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반창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반을 따져. 나는 하버드 나왔어. 나는 예일 나왔어. 난 프린스턴 나왔어. 이러고 있다니까. 그럼 그네들끼리 서로 친했던 애들이 같은 학교를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때 인문계열 애들은 진짜 학원 선정 잘해야 돼요. 학원에 가서 애들이 거의 노는 시간도 많아요. 근데 그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학원은 좋은 데 보내야 돼요. 이때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전에는 내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 경영법학, 공학, 의대 이기적이에요. 친구들하고 거의 말 안 쓸 거예요. 누가 옆에 있던 지수학 문제 푸느라고 바빠. 크게 신경 안 써요. 인문계열은 항상 옆에 친구가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걔가 어떻다 신경 써요. 그래서 그룹핑이 중요한 거죠. 우리 교육하면 피어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피어 그룹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적성 찾기 초6까지는 제가 권해드리는 것, 중1까지는 최소한 심리검사 통해서 하고, 테드, 체험학습, 독서 요 세 개가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비전 설정을 해서 고등학교 선택하시고 학습 플래너를 작성해야 돼요. 실제 학습 플래너를 작성해봐야 돼요. 자,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서울대에서 과목 선택에 대해서 학점 대비 가이드가 나왔어요. 왜? 2015 교육과정이 개정이 됐죠. 올해부터 고1 애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과목 선택에 대해서 혼란을 겪으니까 우리는 이런 학생들을 뽑아라고 가이드북을 발견했어요. 과목을 어떤 걸 해야 되냐. 경제학과 들어온 학생들은 최소한 실용경제, 수학 쪽에서 해야 되고 아니면 실용경제라는 교양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 항공, 우주공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공학부죠. 이공 쪽에서는 수학에서 확률, 통계, 기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하를 해야 된다. 기하를 선택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서울대는 원투의 조합을 원하잖아요. 과학 원투를 딴 데서는 원원을 가는데 얘네들이 제동을 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가이드로 적용을 할 것 같아요. 선택 과목을 이렇게 학종으로 받았더니 얘가 실용 수학만 하고 그만뒀어. 3개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실용 수학, 그 다음에 확률 통계, 기하 3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실용 수학이 제일 쉽죠. 그러니까 수학 제일 낮은 걸 선택했는데 서울대 이공학부를 지원한 거야. 그럼 자기네들은 떨어뜨리겠다는 거야. 왜? 수학에서 제일 높은 걸 안 했기 때문에. 기하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또 얘기해. 어떤 학교에서는 그런 쪽에 심화 과목이 설정이 안 돼 있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질문이 올라온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답을 내놓은 게 뭐냐면 거기 관련해서 책을 읽거라. 예를 들면 하나고에 가면 선형대수학이라는 선택 과목 과정이 돼 있어요.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선형대수학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 대학교 가서 배우는 개념입니다. 없어요. 아예. 근데 그게 굉장히 물리에서 중요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해놓으면 굉장히 유리해. 하나고만 있어요. 그럼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선형대수학 책 읽으라는 거예요. 책 읽으라는 거예요. 테드가 이런 쪽에 전공 탐색의 첫걸음이고요. K문과 코세라가 이제 이거 뭐라고 하냐면 EBS를 대체하는 한국형 AP입니다. 어떤 거냐면 학종의 키는 선택 과목인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진로 선택 이런 거, 수학 이런 거 하는 거죠.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 과제 탐구가 있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공계열 가면 기하를 해라. 그 다음에 네가 예를 들면 경제학과를 가고 싶으면 경제 수학을 해야 되지 않니?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나만의 스토리에서 독서가 이제 중요하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자소서 4번에 서울대는 자소서 4번에 이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가장 감명 깊었던 책 3권과 이유를 기술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하버드에서도 그대로 씁니다. 하버드에서는 네가 인타이어 라이프를 통해서 가장 감명 깊었던 책 2권에 대한 이유를 스스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는 우리는 하버드보다 더 잘 나가니까 3권에 대해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공통적으로 책 1권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걸 쓰고요. 2권에 대해서는 자기만의 걸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쓴 게 20번까지예요. 이게 모니과를 통틀어서 제일 많이 애들이 쓰더라. 그러고 나서 20번부터 100번까지는 전부 다 틀린 거예요. 근데 그게 매해 틀린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공통적인 게 특질이 발견되지가 않아. 매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대 합격한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공통적인 필수 도서는 1대, 나머지는 자기만의 컬러를 나타내는 독서를 다 꾸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컬러를 나타내려면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아야 컬러가 나타나요. 내가 그걸 모르면 거기에 대한 책을 못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논술학원에서 던져준 리스트대로 그냥 책을 읽게 돼요. 그러면 이게 특색이 없어져요. 나만의 스토리가 안 나오게 돼요. 제가 저는 학원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썩 뭐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학원 교육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어느 파트냐면 논술 쪽이에요. 중학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파트가 논술 쪽이에요. 왜 논술학원을 보내야 돼?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 때 논술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돼서 듣는다 저는 찬성해요. 왜? 논술 시험 쳐야 되니까. 그럼 서강대 논술 형태가 틀리고 연대 논술 형태가 틀리고 한양대 형태가 틀리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봐야 돼요. 실제 써보고 첨삭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왜 중학교 때 지금 고등학교 입시에 논술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국어 내신에 논술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논술을 학원에서 보면 리스트를 읽어주잖아요.
리스트를 쭉 주고 이번에는 과학기술 책이 있고 다음에는 문학책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문학 어떤 책이 있고 그러면 이게 책 읽는 게 독서가 즐거움이 아니라 숙제예요, 숙제. 그럼 책을 볼 때마다 애들이 이게 인지적 부담이 생겨요. 그럼 책을 멀리하게 돼요.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논술학원을 다녀야 되는 대상은 딱 두 부류가 있어요. IQ가 85 밑으로 떨어졌을 때 혼자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결정을 해줘야 돼. 이 책은 꼭 읽어야 돼. 사고력 정신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내가 외국에서 한 3, 4년 살다 온 거예요. 우리나라 책을 별로 접할 기회가 없었어. 어떤 걸 읽어야 될지를 가이드를 내가 못 잡겠어. 이렇게 되는 거고. 저는 그때는 무조건 논술학원 가라 그래요. 거기서 한 6개월에 1년에 있다 보면 우리나라 스타일의 책들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외의 학생들은 제가 보기에는 논술학원이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테드나 K묵 이런 쪽에 들어가서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해서 자기가 읽는 게 훨씬 낫습니다. K묵은 어떤 거냐면 서울대 카이스트 이런 140개 강좌고요. 일주에 13주. 코세라 EDX 유다시티라는 게 묵이라는 과정입니다. 이게 매시브 온라인 코스인데요. 이걸 본따서 우리나라가 K묵을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대에서 입학 가이드북에 K묵을 언급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테드를 언급했거든요. 처음으로 K묵을 언급했는데 조금 더 있다 보면 코세라도 언급될 날이 멀지 않았겠다. 저 그 생각이 듭니다. 진로 결정하고 자율 동아리나 뭐든 해서 뭔가 만들어야 돼요. 독서 활동을 하고 진로 활동을 활용을 해서 수행 동아리 활동에 주제 리포트 쓰고 세트 핀톡으로 들어가고 자소서에 쓰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K묵은 어떻게 되냐면 이 대학들이 참가합니다. 69개 대학들이 참가를 해요. 카이스트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대학에서 이런 142개 강좌를 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인터넷, 빅데이터의 접근론, 그 다음에 뭐 애들이 많이 하는 스크래치와 스마트 코딩, 그 다음 문학이란 무엇인가 다 돼 있어요. 동서고전은.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종합대학에서 거의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 1학년과 2학년 과정의 모든 과정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국형 AP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미국에서는 미적, 그 다음에 경제학 일부 과목을 우리가 미리 선취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스펙에 대해서 금지를 내리는 바람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걸 공식적으로 허용된 게 K묵이에요. 이게 한국형 AP입니다. 미국의 AP 과목 따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 다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중학교 때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16주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1, 2주만 들어도 돼요. 이거 돈 드는 게 없거든요. 무료거든요. 1, 2주만 듣고 내가 스마트 코딩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알고 싶었어. 스크래치가 먼저 좀 하고 싶어. 코딩 하고 싶어 하는 애들. 들어가서 봤더니 이런 게 코딩이구나. 그런데 한 2주 가서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이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한 건 딴 분야였구나. 옮겨갈 수 있어요. 빅데이터였구나. 빅데이터. AI 쪽이거든요. 이게. 머신러닝 쪽이거든요. 내가 보니까 이거였네. 이걸로 갈 거야. 2주 끝나고 나서 여기로 가도 된다. 고등학교에서 보는 중학생 애들의 관점은 뭐냐면 이것저것 체험을 다 해보고 내가 어떤 건지를 3학년 때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원해요.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세팅돼서 쫙 들어오는 걸 원해요. 중학교 때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1학년 때 새빠지게 스마트 코딩을 막 했어. 근데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 2학년 때 돼가지고 내가 어디서 무슨 인터넷 로봇 쪽으로 갔어. 또 2학년 때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닌 것 같아. 3학년 때 뭘 했다고요?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했어. 그래서 외고로 가게 돼. 상관없습니다.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결정적인 건 3학년 때 내가 했던 게 중요하죠. 왜?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내가 상상고를 가고 싶은데 아니면 과학고를 가고 싶은데 진로 희망에다가 문학자라고 쓰면 이건 학교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벗어나면 다 수용이 가능한 겁니다. 코세라는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마케팅 어널리틱스인데요. 이거 버지니아 대학이 잘하더라고요. 이쪽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한 모듈 끝내는데 61번, 그 모델 2는 49번 이런 식으로 다 표시가 돼 있어요.
한두 시간씩 그린다. 각 모듈마다 이런 식으로 아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16주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한 모듈이라는 게 한 해 듣는데 1주 과정에 보통 60분, 그 다음에 50분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씩 들어보면 돼요. 옆에 보면 이렇게 자막이 나와요. 영어 자막이. 근데 생각보다 특목반 1학년에서 2학년 사이면 들을 수가 있어요. 모든 코스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미국에서도 고등학생들을 위한 코스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코스는 생각보다 쉽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는 마케팅 어널리틱스는 5 weeks of study예요. 5 weeks. 그러니까 5주 정도. 굉장히 짧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서 하는 것도 자기의 방법이죠.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그 다음에 이건 이제 Math in Sports라고 그래서요. 스포츠에서 수학의 통계적인 게 어떤 식으로 해서 쓰이는지 지금 다저스하고 뭐 지금 열심히 야구하고 있던데 제가 보니까 미국에 보면 굉장히 수학적인 개념이 실생활에 많이 도입이 됐어요. 미국은 어떤 식으로까지 수학에서 스포츠가 쓰이고 있냐면 옛날에는 감으로 걔네들도 운동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정범이를 내가 스카웃을 하면 얘가 타율이 몇 할 몇 푼이고 그다음 도루가 몇 개니까 얘가 우리 쪽에서 굉장히 잘 쓰일 것 같아 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나온 개념이 뭐냐면 얘가 출루율을 보니까 타율이 아니라 타율과 그 다음에 포볼로 나간 진루 숫자를 보니까 얘가 살아갈 확률이 몇 %고 그 다음에 팀의 승리에 기여할 확률이 몇 %가 돼 라고 해서 애들을 선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선발해서 제일 수혜를 본 사람이 누구냐면 추신수였어요. 추신수가 우리 돈으로 1,000억을 넘게 받고 간 거예요. 왜? 출루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율로 아니라는 거예요. 홈런 숫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타율과 그 다음에 베이스 온 볼스와 그 다음에 몸에 맞는 볼과 모든 걸 합해서 진루율을 따져보고 팀에 공헌하는 숫자를 숫자적으로 딱 내보니까 얘가 1,000억의 가치가 있다고 나온 거예요. 요즘은 미국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구단, 두산구단의 사장이 누구냐면 야구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 삼성전자 부문 사장이 그냥 실기업에서 삼성라이온스 사장으로 왔다가 다시 갔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또 이게 경기인 출신으로 바뀌는데요. 미국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통계학과 출신들이 사장을 봐요. 그래서 이 모든 통계를 해서 합리적으로 비용을 써서 어떤 선수를 스카웃해서 왔을 때 우리가 우승 확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게 마케팅에서 어떤 역할을 하니까 우리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고를 따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Math in Sports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의를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안타까웠다. 미국은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보다 더 재밌는 게 있는데 매직 인 미들 에이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세시대의 마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건 중세시대의 연금술이라는 것이죠. 연금술이 왜 연금술이겠어요? 납을 가지고 금을 만들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화학이라는 것은 순전히 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돌덩어리를 갖고 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납을 갖고 어떻게 금을 만들어서 떼돈을 벌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이걸 녹여보고 뭘 해보고 분해해보고 막 그랬어요. 이게 지금 현대의 화학으로 발전했어요. 그걸 서술해 준 게 매직 인 더 미들 에이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세라가 저는 K무기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중고등학생들도 굉장히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책도 읽어보게 되고 그래서 저는 해리포터를 원서로 읽어보라고 애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해리포터가 1권에서 6권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중간에 보면 중세시대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 중세시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연금술이에요. 그럼 애들이 자연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화학에 신경을 쓰게 돼요. 이공계열 애들. 그 다음에 복식에 대한 것도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생각보다 해리포터를 원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중세시대 언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런 쪽에 제가 말씀드린 게 소변기에 가까이 오세요가 아니라 파리 그림을 그려놓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슈퍼월스. 남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 초지구라는 거 있잖아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이게 물리하고 천체 물리 그 다음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쪽. 근데 이걸 너무 재밌게 쓴 거죠.
쓴 게 아니라 강의를 한 거야. 대표적인 것들이 들었어.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게 그 특목관에 있어요. 무크 그 코스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공계열 학생들한테는 수능 문법 이걸 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그거 안 해도 다 대학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쪽을 영어로 강의를 듣고 내가 리포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타겟으로 만든 게 무크 코스라고 있습니다. 특목관에 영어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주제 토론하고 쓰고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쪽.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쪽에 관심 있으시면 그쪽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밖에 하는 날씨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은 이제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제 올해가 고등학교 이제 입시가 동시일정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입시가 이제 조금 작년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애들 트렌드가. 그래서 지원 경영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가 상상고로 가야 될지 한화고로 가야 될지 그 다음에 외고로 가야 될지 아니면 일반고 중에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11월 15일 날 청소년 수련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